하도 3학년들도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드립니다. 정리 영상. 3학년은 역사가 마지막이니까요. 이거 보고 있을 때쯤이면 두 번째 날 시험까지 다 보고 있었겠네, 그죠? 뭐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영상은 2개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은 우리가 3학년은 역사 시험 범위가 남북국 시대부터 이제 고려 초창기 정도까지랄까요? 그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 영상이 하나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 영상이 하나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시대는요, 남북국 시대인데 왜 남북국 시대라 했었는지 기억나요? 그죠? 북쪽의 발해와 남쪽의 이제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삼국을 통일했는데요. 그래서 그 신라 앞에 칭호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 칭호를 통일 신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남쪽의 통일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있었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해부터 보면 일단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사람이 세웠는지 혹시 기억해요? 그쵸?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고요. 동모산이라고 하는 산 근처에 건국을 했었고 이 발해는 특히 내가 많이 강조한다라고 해서 시험에 내겠다 안 내겠다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발해는 특히 어떤 나라를 계승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쵸?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대조영 이후로 이제 선생님이 누누이 말했던 것 같아요. 약간 발해라는 나라는요, 좀 왕들이 닉값을 해요. 그죠? 약간 이름 따라가는 왕들이 많은데, 그래서 막 저기 3학년 6반 가연이가 막 무왕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문왕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왕가연 잘했죠? 보고 있니 왕가연?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게 될 발해 왕 이름은 무왕이라는 왕이에요. 뭔가 싸움을 되게 잘할 것 같죠, 그죠? 근데 국제 관계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내가 발해가 어떤 나라를 계승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라든지 당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당연히 초창기에 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당나라와 신라와의 관계, 이 당나라와 신라를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돌궐이라는 나라, 우리 1회고사 시험제 답이기도 했죠. 돌궐과 일본과 친하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과 친하게 지냈던 목적은 당나라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 정리본은 뭐 이쁜 글씨는 아니라 10분 만에 쓴 건데 올려줄게요. 아니면 인수해서 주던지, 뭐 이것만 본다고 시험 100점 맞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될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당나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산둥지방이라는 데를 공격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을 시키냐면, 이것도 아까 가연이가 막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은데, 장문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공격하게 합니다. 그렇게 당나라와 발해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기 닉값을 하는 왕이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왕 이름이 문왕이라는 왕이었고요. 이 문왕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수도를 3번이나 옮겨요. 근데 가장 크게 수도를 옮겼을 때가 중경에서 성경으로 옮겼을 때고요. 그리고 당나라나 특히 같은 민족이었던 신라와의 관계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교통로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신라 교통로 이름을 나중에는 신라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뭐예요? 무왕은 독자적인 연호도 썼어요. 그 연호를 인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잖아, 그죠? 자꾸 당나라가 무왕한테 야 중국 연호 써, 중국 연호 써 이러고 계속 편지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인아니야 라고 하면서 답장을 보냈다. 지금은 묻겠지만 이 보고 있는 친구는 복을 받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발해는 선왕이라고 하는 왕 때 전성기를 맞고요. 그 선왕이라고 하는 왕 때 당나라로부터 동쪽 바다에 있는 성스러운 나라, 이른바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으나 잘 나가다가 어떤 민족의 침입 때문에 멸망하죠. 백두산? 아니죠. 백두산 화산 폭발은 아니고 거란이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해의 역사는 짧게 봤고요. 그 비슷한 시기에 통일신라의 역사에 대해서 볼 거예요. 통일신라는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인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이 진골 최초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열왕이었어요. 그래서 진골 최초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부터 무열왕의 직계 후손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오냐? 문무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무왕은 원래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지만 자꾸 당나라가 신라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문무왕이 승리를 합니다.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통일이 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대든 통일을 하고 나서가 중요해요. 통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 백제와 고구려인에게 관직을 수여하기도 합니다. 막 그리고 나서 죽을 때 자기는 막 무덤에 묻히는 게 아니라 뭐 신라를 지키는 동해 용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바위에 묻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무왕릉이라고 하는 그 무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무덤이 아니라 약간 그 바닷가 안에 있는 그 바위 같은 느낌이었다라고 사진도 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라 초창기의 제도를 완성하다시피 한 왕이 누구예요? 그죠? 우리의 뉴스페이퍼 킹. 이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은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김흠돌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선생님이 보기에는 조작해서 진골귀족 숙청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 같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유교식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군사 기반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서 먼저 당근부터 주고요. 관료전이라고 하는 땅을 먼저 주고요. 그리고 이 관료전이라는 땅도 수족권은 있었지만 원래 그 수족권과 더불어서 노동력이라고 하는 권리를 가진 땅이 있었어요. 그죠? 노급이라고 하는 걸 폐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막 저기 돌서빈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어요. 근데 막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급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자기가 노동력으로 부릴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저기 현서라는 데가 있고 또 여기 예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한테 농기구가 아니라 무기만 쥐어주면 자연스럽게 군사가 되겠지. 그래서 왕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가 귀족들의 노급이라는 존재였다. 그래가지고 신문왕은 이 노급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려요. 이거랑 비슷한 법이 고려에도 있었죠. 그죠? 노비 안건법이라고 하는 광종이라고 하는 왕이 실시했던 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지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가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신라의 정치제도가 나와요. 정치제도가 나와서 신라의 중앙은 원래 신라라고 하는 나라는 왕과 귀족의 힘이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 귀족들의 회의였던 화백회의라고 하는 회의의 힘이 굉장히 강했는데 왕권이 강해지면서 왕을 가까이에서 보시는 집사부 그리고 그 집사부의 최고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했었고요. 지방은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걸 뒀다. 그래서 아까 뭐 저희 사망의 상관 형주 이명주가 이 오소경이 지방에 치우친 점을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왔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신라의 수도가
우리나라 동남쪽 경주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가 너무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5개의 작은 서울들을 지방 곳곳에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군사제도로서 구서당과 지방에는 십정이라는 걸 두는데, 특히 이 구서당이라고 하는 데에는 신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구려 사람들, 백제 사람들, 심지어 말갈 사람들까지 들어갔다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이건 일종의 민족 융합 정책이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신라도 위기를 맞아요. 위기. 신라가 멸망할 때쯤이면 2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첫째가 정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해서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지. 그렇지. 김헌창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보고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우리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농민봉기라는 게 곳곳에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이 신라시대 때 난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지방에서 중앙정부가 일을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방의 왕처럼 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호족이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호족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요. 이 호족들한테는 사상적으로 2가지 무기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였어요. 왜냐하면 이 호족들은 이 신라의 진골 귀족들한테 실증이 나버려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거든. 근데 이 신라의 진골 귀족들은 교종이라고 하는 불교를 좋아했어. 이 교종이라는 불교가 뭐냐면, 이런 불교적인 깨달음을 얻으려면 경전을 달달달달달 외워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거든. 근데 그 불교 경전이 뭐로 돼 있어요? 그치?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런 어려운 한문적 내용들은 당연히 신라의 귀족들만 알 수 있는 가장 고급 지식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호족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평민들은 불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히 교종이라고 하는 불교가 굉장히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교종과 반대되는 불교가 이 선종이라는 불교였거든. 이 선종이라는 불교는 뭐냐면, 불교 경전 외울 필요 없다. 그냥 생각만 하고 실천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불교였어. 얼마나 좋아. 게다가 여기다 더불어서 풍수지리설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신라의 수도가 금성이다. 근데 그 금성 경주 땅이 이제 땅의 기운이 다 했다. 그러니까 호족들 자신들이 있는 바로 그 땅이 풍수지리학적으로 이제 좋은 땅이다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그런 세력 확산을 정당화시키는 거지. 그리고 이들을 서포트 해줬던 계층이 바로 신라에서 골품제 아래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던, 능력이 있음에도 높은 자리로 못 올라갔던 육두풍이라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 호족들 중에서 대가리가 너무 커진 호족이 몇 명 있었지, 그치? 예를 들면 후백제를 세웠던 견헌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궁예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후 고구려라든지 후 백제라는 나라를 세워서 다시 삼국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시대를 후 삼국시대라고 했죠. 그죠? 그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해도 한번 볼게요. 발해도 이때 정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은,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라는 걸 가져오긴 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학습지에 써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명칭은 발해가 스스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삼성 중에서 발해에서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성 이름이 바로 정당성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은 발해라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주가 무려 62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5경, 15구, 62주라는 게 있었고, 뭐 군사제도로서는 뭐가 있었어요? 그죠? 10위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 정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문화라든지 교류를 먼저 볼 건데, 발해부터 볼게요. 발해 문화의 특징은 아주 간단하다라고 했었어. 그죠?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하기도 했지만 그 주변에 말갈족이라고 하는 문화를 흡수하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발해 옆에는 그때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당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래서 이 발해
특징을 세 글자로 정리하면 융합적인 문화다라고 했어요. 고구려, 말갈, 그리고 당나라까지 그런 문화들이 섞여 있었고 그런 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문화재가 바로 정효공주라는 문왕의 둘째 딸의 묘지였고요. 왜냐하면 이 정효공주의 무덤의 외관은 당나라식을 계승했지만 이 내부 자체는 고구려식처럼 천장이 막 모조림 천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내부가 점점 줄어드는 천장이었다라고 했었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를 적절하게 융합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발해의 교류를 보면은 발해라는 나라는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신라라든지 당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굉장히 안 친했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당연히 친할 수가 없겠지.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와. 그래서 초기에는 대립을 했지만 나중에 가면 신라와는 신라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당나라도 발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쳐줍니다. 그래서 발해 사신들이 묵고 갈 수 있도록 발해관이라고 하는 걸 당나라에서 만들어주기도 한다라고 했었어요. 여기는 칸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살짝 지울게요. 그리고 이제 신라를 볼 건데 신라의 문화를 한번 볼게요. 신라는 아주 다양한 문화가 꼽혔던 나라. 예를 들면 먼저 유교 문화부터 볼게요. 학습지에 보면은 신라가 유교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무왕이 국학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유교 학자들을 양성하기도 했고요. 원성왕이라고 하는 왕 때는 심지어 관료를 시험을 보게 해서 뽑게 하기도 했었어. 그래서 유교 경전을 읽게 한 다음에 그 독서를 얼마나 잘했는지 시험을 봐서 1품, 2품, 3품으로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 이른바 독서 3품과라고 하는 제도까지 실시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교를 좋아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막 학자들 중에 막 강순이, 설총이니, 막 김대문이니 막 이런 학자들이 있었다라고 학습지에도 나와 있을 거고.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많이 꽃피웠던 문화는 바로 이 불교 문화죠.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 원래 신라의 불교는 귀족들만 접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 원효와 이 의상이라고 하는 스님 두 분이 등장하시면서부터 신라의 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원효라고 하는 스님은 별 꽂힌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쁘게 하는 거예요. 나무, 아미, 타불이라는 것만 항상 마음에 새기고 외치어도 불교의 극락정토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원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일반 백성들도 여러분들 같은 일반 백성들도 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점점 불교가 대중화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라의 교류를 보면 특히 신라는 당나라와 친했기 때문에 이 당나라에는 신라인들을 위한 시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라원이니, 신라방이니, 신라손이 신라인들을 감독하는 관청이었죠. 그리고 신라관 같은 숙박시설도 있었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신라 최대 국제 항구가 있었어요. 우리 민규와 희진이의 고향, 3학년 1반 조이진과 3학년 5반 우민규의 고향, 이른바 찬민이 고향도 기억나? 기억이 안 나요. 울산항이라는 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당나라로 향하는 항구다라고 해서 당항성이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컸던 건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다 갔다 했었던 이 울산항이라는 항구였고요. 나중에 고려로 가면 항구가 바뀌지, 국제항구가 격란도라고 하는 항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해초라고 하는 스님이 인도로 가서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남북국 시대에 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약속할게요. 고려 부분 또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이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공부하다 심심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진 캡처하고 싶거나 그럴 때 보세요. 알겠죠? 3학년 사랑해요. 안녕. 우섭이 공부해라. 예신이도 이예신 공부해라.